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표창원입니다. 전 AI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네. 앞서 이제 이독실 평론가님 강연 정말 인상 깊게 잘 들었고, 좀 이어서 시작을 한다면, 기술이 죄일까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인류 역사까지 가면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있죠. 불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방화범이 사용하는 불은 나쁜 거죠, 당연히. 하지만 이제 겨울이 오는데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불은 좋은 거죠. 흑백 요리사의 셰프들이 사용하는 불은 좋은 거죠. 조금 더 가깝게 올까요? 휴대폰은 어떤가요? 엊그제 수능 전국 수석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휴대폰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숙해서 공부를 하는 어떤 시설 같은 곳에 있었는데, 규정 이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면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강압은 아닙니다. 동의를 받고 휴대폰 지옥에 갖다 놓고 못 쓰게 되는, 그게 신의 한 수였다. 휴대폰을 멀리 하니까 수능 수석이 되더라. 휴대폰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차라리 없었던 때가 더 좋은가요? 정답이 없겠죠. 그렇죠? 다 동전의 양면이 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칼도 마찬가지고. 총을 예로 들자면 미국은 총 때문에 난리죠.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난사 사건 일어나고, 총이 없으면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는 총이 없으니까 분당 서현역에서 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돌진해서 쓰러뜨리고 칼 꺼내서 찌르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사람을 해치겠다라는 그 의도는 실현이 되는 거죠. 딥페이크라는 거 역시 상당히 유사한, 역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독실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딥페이크 아직 낯설긴 하지만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죠.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앞서도 나왔지만 이제는 우리 곁에 없는 누군가를 추모하고 누군가를 다시 보고 싶고 되살리고, 우리는 고 김광석 가수, 미국 같은 경우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되살려내서 난리가 났던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과연 나쁘기만 할 것인가? 요 영상만 하나 좀 재미로 볼까요? 요 김정은 김여정 로켓 좀 틀어주세요. 지금의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보셨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또 패러디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 지금 전 세계적인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 뮤직비디오에 나온 겁니다. 과연 실제 김정은이 저걸 쳤을까요? 7만 명을 보유한 김여정이. 채널에 아파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북한의 간판 아나운서인 리춘이가 나와서 우리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오락이고, 그렇죠? 이 답답하고 재미없는 세상에서 순간이나마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긍정적인 AI 딥페이크 아닌가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북한에서는 어떨까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은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렇죠? 분노를 야기하는 아주 괴이한, 사악한 그런 딥페이크 범죄 영상이 되겠죠. 누가 쓰느냐,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기술의 양면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딥페이크이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김정은이 전 세계인을 가르치는 그런 영상이에요. 민주주의란 게 뭐냐?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거에 조금만 영향을 미치면 당신들 민주주의는 끝나는 거다. 이런 식의, 실제로 한 이야기를 할 리도 없고 하지도 않았지만 딥페이크로 만들어낸 그런 영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범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딥페이크가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고 장점과 단점 이 다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이 기술이 가장 최근 우리에게 문제를 야기하는 세 가지 분야가 있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도 아마 이런 부작용들 때문일 겁니다. 범죄에 악용되고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리고 다른 범죄와 달리 이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범죄는 그 피해가 2차, 3차, 4차 무한대 N차로 확대되어 버리죠. 만약에 그 내용 자체가 흥미와 관심만 끈다면 전 세계 국적을 막론하고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피해자가 그것을 가짜라고 소명할 기회도 사라져 버리고 지워도 영구히 확대 재생산 반복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 세 가지 분야 가장 요새 많은 분들 앞서 이제 질문도 나왔지만 우려를 야기하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누군가를 그 말 자체도 사실은 끔찍하죠. 지인 능욕, 알고 있는 사람을 능욕한다, 욕보인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확보할 수 있는 그의 사진, 음성, 영상 이런 걸 앞서 이독실 평론가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른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성적인 이미지, 영상, 내용 이런 것과 합성을 해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전파시켜 버리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막심한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양상이고요. 그런데 이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경우는 다른 범죄와 대단히 좀 다른 양상을 보이죠. 연소화,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들이 마구마구 만들어내고 퍼뜨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너무 심각해서 지도까지 그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전국의 어떤 학교에서 지금 이 상황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지도에 따라 대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범죄는 딥페이크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뉴스라는 말 그건 새롭다는 뉴에다가 복수 S가 붙은 것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겐 그냥 우리말화된 외래어입니다. 소식, 사실, 그렇죠? 실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이제 뉴스죠. 그것도 지금 당장 바로 일어난 최신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뉴스일 텐데 이 앞에 가짜가 붙는다라는 것은 마치 뜨거운 아이스크림 우리에게 전달되는 사실인데 그게 가짜래요. 그러면 뭐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지 뭐 우리 모두에게 바로 상상이 되는 문제일 겁니다. 이 영상 한번 볼까요? 최근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76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올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실제처럼 감쪽 같은 가짜 이미지인데요. AI로 사진이나 영상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조작해 만드는 딥페이크 문제로 빅테크 기업들이 공동 대응에까지 나섰습니다. 선거판까지 뒤흔든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콩의 한 금융사 직원이 회사 최고 재무 책임자와 영상 통화를 마친 뒤 우리 돈 340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사기였는데요. 직원이 영상 통화를 한 최고 재무 책임자 얼굴은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였던 겁니다. 비단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기는 국내로까지 침투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유명 배우들의 얼굴과 목소리로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광고로 투자 사기를 벌인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실제같이 감쪽 같은 영상과 사진들, 딥페이크는 선거판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뉴햄프셔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그의 표현을 따라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투표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What a bunch of malarkey. Your vote makes a difference in November, not this Tuesday. 민주당 출신 힐러리 전 장관이 공화당 인사를 지지하는 감쪽 같은 영상도 있습니다. People might be surprised to hear me say this, but I actually like Ron DeSantis a lot.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맡았던 파우치 전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껴안는 이 조작 사진은 파우치에게 반감을 가진 보수 유권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반트럼프 세력이 만든 겁니다.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오픈 AI와 구글,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 기업은 AI 도구로 만든 선거 관련 콘텐츠는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AI의 위험성을 교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 세계 선거가 많은 올해 AI 선거 콘텐츠가 유권자를 속이고 선거 절차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은 AI 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했었습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후보들의 AI 아바타들이 유권자들이 남긴 질문에 직접 답변까지 했었죠. 하지만 이번 총선부터 이런 선거운동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한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 행위는 120건을 넘었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 같은 불법 딥페이크 영상과 게시물이 넘쳐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딥페이크는 우리에게 신기한 세상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한편에선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뉴스와 정보가 민주주의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앞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죠.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정치, 선거는 민감하다 보니까 선거법을 통해서 딥페이크 AI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리고 AI라는 것을 공지하고 알린다고 하더라도 금지하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는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SNS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메타의 페이스북을 사용하실 경우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 반드시 질문이 나옵니다. AI로 만드신 겁니까? 그렇다라면 그렇다라고 표기를 해 주십시오. 하지만 앞서 이독실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AI로 만들었지만 챗GPT나 코파일럿으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표기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받는 제재는 없어요. 네. 만약에 그런데 법제화가 되게 된다면 그것을 공직선거법처럼 우리 개개인이 쓰는 SNS도 만약에 딥페이크 AI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그렇다는 표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이런 법이 생긴다면 그때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플랫폼 기업, 메타 같은 플랫폼 기업에 그런 의무를 부과한다면 그들 역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런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총기를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애고 있습니다. 총 때문에 무척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답은 뭡니까? 수정헌법 제2조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에 부여된 권리이고 그래서 총으로 인해서 위험하다면 당신이 총을 가져라. 이것이 미국의 답이거든요. AI 딥페이크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해서 과연 이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입법이 가능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여드린 영상의 앞부분에 나왔지만 세 번째 문제는 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죠. 유명 연예인들이 막 권하는 그런 투자 홍보가 막 바이럴돼서 여기저기 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연예인들은 전혀 출연하지도 않았고 동의한 적도 없고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혹은 이독실 평론가 같은 경우 앞서 이제 이독실 평론가가 저에게 새로운 이제 의혹 저를 둘러싼 무척 많은 의혹과 루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루머를 이제 던지셨어요. 아마 사람들이 저랑 돈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별의별 그 루머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5.18 유공자라는 둥 뭐 별의별 그 루머들이 많은데요. 계속 아니라고 제가 10여 년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도로 똑같은 질문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루머는 없었거든요. 근데 새로 생겨서 과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퍼져나갈지. 네,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은 특히나 취약한 것이 뭐냐면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샘플이 널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 이독실 평론가가 한 강의들, 40분, 50분, 1시간 넘는 분량의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공개가 돼 있죠. 여러분 중 누군가가 지금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계신다면 그 전체가 그냥 그대로 소스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얼굴, 영상 무척 많이 공개돼 있죠. 그래서 유명인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기는 저지르기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피해자들은 저 사람은 유명하니까, 알려져 있으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 할 리가 없어, 저 사람 말은 믿어야지, 이렇게 돼서 만약에 피해를 입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탓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이제 딥페이크 사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현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앞서 이독실 평론가가 제기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나를 해야 할 의무가 필요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가 나중에는 이 범죄가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다양한 소송의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를 들어 과거에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상속,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과연 유서가 있느냐, 서명이 진짜냐, 서류가 진짜냐, 예를 들어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평안남도 순천 지역에 거대한 농장,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소유였습니다 라고 우리 예를 들어 제가 주장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딥페이크 시대 이후에는 이제는 만들어진 그런 말과 또 소리와 영상과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가지고 또 분쟁이 생기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의 주제 가짜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짜 뉴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앞에 가짜가 붙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모순 형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만들어낸 컨텐츠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뉴스인 것처럼 활용하고 사용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짜 뉴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가짜 뉴스는 왜 만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거 뭐 자명하죠. 앞서 우리가 선거 얘기도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의 목소리를 가짜로 꾸며서 민주당의 대통령인데 민주당에게 투표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그건 명확하죠. 민주당을 지게 만들겠다. 그럼 상대방인 공화당의 이득을, 또 반대로 트럼프, 지금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트럼프 후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막 만들어내는 것은 자명하죠. 역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겠죠. 그런데 가짜뉴스가 꼭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목적, 돈벌이를 위해서인 경우도 많죠. 그냥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가짜이고 말도 안 되고 엉터리이지만 사람들이 관심만 가지고 많이 오기만 하면 이익이 되잖아요. 클릭.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 수가 돈이 되는 세상이니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마구마구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혼란 유발. 이건 뭐 우리가 흔히 특히 대한민국 같은 분단 국가에서는 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혼란을 유발하기 위해서 마구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과거의 이들은 주로 무장공비, 간첩 등을 난파시켜서 그들이 여기저기 혼란을 야기하고 뭐 기관시설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획책했죠. 이제는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잠수함을 보낼 필요도 없고 무장공비를 난파할 필요도 없고 그런 희생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짜뉴스만 몇 개 만들어서 유포시켜버리면 알아서 남한 사회가 분열될 테니까. 얼마나 우리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보수와 진보로.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갈등이 유발되는데 조금만 이제 불을 붙여버리면 우리 사회는 상당히 심각한 갈등으로 빠져버릴 테고요. 이런 사회 혼란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뉴스 얼마든지 시도할 수가 있죠. 이 3대 목적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유형 역시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허위 정보, misinformation, 있지도 않은 이야기. 1930년대로 가볼까요? 우리 커뮤니케이션 세오리 혹은 범죄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 당시는 라디오가 그 뉴스 전파의 가장 핵심적인 매체였죠. 볼 수는 없어요. 들을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저녁에 방송되는 라디오에서 뉴스 시간 따로, 라디오 드라마 시간 따로죠, 당연히. 드라마 시간이에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라는 것을 알렸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면 Invasion of the Mars, 화성의 침공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성우들도 열연하고 상황도 그 화성 외계인의 침공이라는 아주 이 공상과학 같은 소재만 빼면 지명도 그대로고 상황이 다 그대로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그렇죠? 상당히 흉흉한 불안한 정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 클라이맥스로 갔을 때 화성이 침공했습니다. 막 도시 이름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지금 막 레이저 광선이 퍼붓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막 대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 사는 친척들은 걱정돼서 안부 전화하느라고 전화를 계속하는 바람에 전화가 완전히 다 불통이 돼버립니다. 혼란이 야기가 됐어요. 라디오 드라마 한 편 때문에. 그게 화성의 침공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긴 용어가 뭐냐? 매직 블릿, 마법의 탄환, 미디어. 언론 방송은 사람의 마음속을 관통하는, 머릿속을 관통하는 마법 탄환 같은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장악하고 선전선동하는 것을 최고의 전략으로 삼는 그런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생겨난 거죠. 여기에 이제 가짜뉴스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동안 과연 그러면 1930년대 그 화성의 침공 이후에 우리는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앞서도 질문이 나왔지만 이독실 평론가의 답변 속에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답이 없어요. 대신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하나 사실 체크를 하고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역시 앞서 질문 중에 있었죠. 법으로 어떻게 안 됩니까? 기술로 어떻게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와 에트리 한국정보통신연구원에서 공동으로 AI 딥페이크 디텍션 판별 프로그램 개발에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해왔어요.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 또 유튜브 뭐 어떤 플랫폼이든 거기에 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연동만 시켜버리면 올라오는 모든 영상 또는 보이스, 목소리 또는 사진 이런 것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되면 딥페이크 문제가 사라질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긍정적인 딥페이크는 어떻게 할 건데요? 딥페이크인지는 알지만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오락인지 영화인지 혹은 영업행위인지 또는 교육을 위한 영상인지 이건 결국은 또 뭐예요? 사람이 구분을 해야 되죠. 자동으로 모든 유저들의 그런 딥페이크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까? 법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어쨌든 이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는 완전한 허위 정보.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예를 들어 대한민국 한반도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의 백두산 화산 폭발했습니다. 여기 이러고 계실 수 있나요? 갑자기 제가 지금 알람이 떴는데요. 재난경보가 떴어요. 빨리 대피하십시오. 주민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런 완전한 허위 정보, misinformation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왜곡 조작 정보. 이거 완전한 허위는 아니에요. 있는 이야기 사실인데 살짝 비틉니다. 살짝. 표창원이 심창원이 되는 거죠. 창원은 같아요. 앞에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 예를 들어 앞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실제로 누가 한 이야기인데 그 화자의 주체만 바꾸는 거죠. 그런 미스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낚시 제목 이건 많죠. 그냥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클릭하게끔 만드는. 들어가 봤더니 그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내가 투자한 뭐 삼성전자 주식 껑충 이래요. 제목이. 와, 정말 들어와 봤는데 와, 설명 이런저런 하고 껑충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앞으로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뭐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내용을 안 보고 제목만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와, 올랐대 또는 오른대 이래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세 가지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의 형태가 있다. 뭐 폐해는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계속 반복해서 나왔고 자명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의 증폭이에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런 심리가 있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팔레스타인과 어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 전반전만 보고 잤기 때문에 승자죠. 왜 후반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정말 절체절명해. 이 경기 하나로 본선 가느냐 마느냐인 경기인데 만약에 우리 이강인 선수가 페널티 에리아 안으로 드리블에 들어가고 일본 수비수랑 겹치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넘어졌어요. 우리 눈에 뭐가 보일까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 다르게 보시는 분은 대한민국 국적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페널티킥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페널티킥으로 보이죠. 일본 울트라 니폰 팬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할리우드 액션으로 보이겠죠. 이강인 저 연기했어 이렇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란 거죠. 여기에 조금만 양념 던져주고 먹잇감 던져주면 확 물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일어난 현상 보십시오. 유튜브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이 선동에 기대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그 수없이 많은 소위 말하는 스피커라는 그런 매체들, 사람들 그냥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30년대 화성의 침공 같은 상황, 전쟁, 미사일 발사, 뭐 지진, 해일 또는 각 집단 간의 갈등을 이용을 한 지역 감정 유발, 젠더 갈등, 정치적 갈등 이런 부분에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했대, 이런 얘기를 했대라는 걸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우리의 참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에게 당장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입니다. 투자 리딩방 그 피해자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바로 얼마 전에 발생한 사건은 한 명의 투자 오정보 제공자 그가 벌어들인 수익 3,200억 원인가요? 그렇죠. 그 피해자들 상당수는 자기 전 재산을 넣은 거예요. 아파트 담보 잡혀서 은행 채권, 채무 받거나 또 친척들에게 빌리거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 모아서 다 넣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있지도 않은 코인에 넣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딥페이크가 활용되어서 그러한 기존에도 심각한 사기 범죄를 훨씬 더 이독실 과학평론가가 확실하게 이건 뜬다고 얘기했어. 과거에 왜 엔비디아 그때 안 샀어 당신들 이번 기회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딥페이크 영상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뇌물에 대한 복수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독실 평론가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믿겠습니까? 어떻게든 연루가 됐으니까 당신 모습이 나갔고 당신 목소리가 나갔겠지라는 그런 피해가 많이 날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 우리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정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코로나19는 가짜야 전혀 있지도 않아 민주당이 만들어낸 허위 뉴스야. 그래서 백신도 안 맞고 치료도 안 받고 그러다 사망한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발생할 수가 있다. 이제 심리로 좀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가짜뉴스에 당할까요? 첫 번째,
가장 첫 단계는 공개되어 있는 공식적인 정보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과거에 뭐 일제강점기부터 혹은 그 전에 조선시대로부터 공식적으로 조정해서 혹은 관아에서 한 이야기 그거 다 믿으면 안 돼라는 이제 대중심리가 퍼져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제강점기에 당연히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허위정보 가짜뉴스 퍼뜨리고 쌀을 싼 값에 걷어들이고 비싸게 팔아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의 역사적인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믿지 않고 저들은 가짜 얘기를 하는 거야. 공개 공식 정보에 대한 불신 심리가 깔려 있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두 번째. 그런데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라는 누군가가 있죠. 우리가 과거에 흔히 오피니언 리더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잘 아는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종교 지도자도 될 수가 있고 친척 중에 누구도 있을 수 있고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근데 그러한 정중심, 인간관계 중심, 대가족 중심의 또는 이웃 사촌 중심의 사회가 이제 붕괴돼 버렸죠. 익명화, 파편화, 개별화돼서 이제 누구를 믿습니까? 공식 정보는 안 믿고 이제는 유튜버를 믿죠. 혹은 인플루언서를 믿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불안. 앞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데카르트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요? 나는 누구인가요? 존재가 뭐죠? 인생의 목적은 뭔가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불안전하니까.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언젠가 죽을 테니까. 내가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이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불안을 이용하는 것이 종교죠. 미신이죠. 선동이죠. 여기에 딥페이크가 가미된다면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키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일시 현상. 외롭습니다. 나 혼자일 때는 불안하고 외로워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안심이 되죠. 나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믿는 누군가가 하는 대로 내가 따라한다면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이걸 동일시라고 하죠. 동일시 심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집단 편향을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 단계가 들어서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나와도 안 믿어요. 코로나19 한창 확산되었을 때 저한테까지 와서 코로나 믿지 마세요 하신 어머니들이 무척 많아요. 자기 자녀를 백신 안 맞춘대요. 마스크 안 씌운대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마찰이 일어났는데 내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관철을 시켰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막 제 SNS에 와서 글을 남기고 그러셨어요. 확증 편향이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불안감을 극복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역시 우리가 맞는 거야. 저 사람들은 틀린 거야. 이런 인식 속에. 그 다음에 이제 각인 효과, 병풍 효과, 고립 효과, 폐쇄 집단 심리. 요건 이제 가스라이팅과 사기의 심리입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딥페이크를 활용을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이러한 심리적인 효과들을 발휘해요. 이 중에 병풍 효과, 전총조가 사용했죠. 자기 혼자만 가지고는 안 속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경호원을 고용했어요. 비싼 차를, 슈퍼카를 렌트합니다. 그 병풍을 이용해서 다가서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검객, 늘 스마트하게 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할 남현희 메달리스트까지 속아 넘어가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립 효과는 뭐냐? 누군가로부터 제대로 된 비판적인 조언을 들을 길을 차단시켜버려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만약에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당신을 아마 이용하려 하는 사람일 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황당한 사례가 있죠. 당신의 계좌가 지금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빨리 가까운 은행에 가서 전액 인출해서 우리 경찰관 보낼 테니까 그 사람에게 건네주세요. 그런데 누구도 믿지 마세요. 혹시라도 내가 지정해주고 확인해주는 사람 이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경찰관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는 경찰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은행 창구에 가서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기에 떼지도 않고 내 이 계좌 전액 다 인출해 주세요. 그 창구 직원이 60대 아주머니가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하잖아요. 질문을 던지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답도 제대로 못 하시고 불안해요. 그냥 빨리 인출만 해달라고 비상벨을 눌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가까운 지구대에서 5명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 사람들 경찰관 아니래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들이 전화 대상자가 듣지 못하도록 글씨를 써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그때서야 이 상황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어요. 딥페이크가 여기에 가미가 된다면 더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폐쇄 집단 심리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방어 공격 태도. 내가 만약에 가짜에 속았고 그 단계가 진척되었을 때 이건 사이비 종교, 정치적인 선동 그리고 사기 3가지 유형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누군가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안 돼요. 여기서 멈추세요. 나오세요. 더 이상 피해 입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고마워가 아니에요. 화를 냅니다. 분노하고 너는 악마에게 쓰였어. 바로 네가 바로 나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사람이지. 공격하거나 스스로 방어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기본적인 가짜 뉴스 피해의 심리적인 과정이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독실 평론가께서 기본적인 이제 대안을 주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단계를 나누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무엇보다 필요한 게 비판적 사고죠. 맹신, 이건 우리의 삶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맹신이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특정 대상, 특정한 집단. 종교인께 죄송하지만 특정 종교 역시 맹신을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비판을 해야죠. 과연 이게 옳은 건가? 맞는 건가? 왜 이렇게 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이 비판적 사고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하죠. 두 번째, 팩트 체크, 사실 검증.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정말? 이 사람 정말 이독실 평론가 맞나? 초기에 보이스피싱 사건 났을 때 놀랍게도 부장판사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이분 사기 전담이에요. 매번 사기 범죄 그 수법들 법정에서 검사가 막 설명하는 거 듣고 변호인이 양형 참작 사유 얘기하는 거 듣고 판별하고 이러던 분인데 초기였어요. 보이스피싱. 갑자기 아들이 지금 납치되어 있다. 빨리 3천만 원 보내지 않으면 당신 아들 죽일 거다. 라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거 끊지 마라. 끊는 순간 당신 아들 죽는다. 옆에서 비명소리 막 들려요. 아빠 막 비명소리. 3천만 원 보냈어요. 그 전에 이분이 그래도 판사니까 옆에 있는 유선 전화로 자기 아들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가 안 돼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보냈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당하신 것 같다. 지금 다시 전화를 해보시라.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아들이 아빠 왜 그래? 너 아까 전화 안 받았잖아. 아니 학원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아? 학원 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피해자 모자라서 부족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상황에 내몰리면 피해 당하게 되어 있어요. 딥페이크 앞서 사례 보여드린 것 중에 홍콩에 320억, 340억 피해 있었죠.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 관계자예요. 너무나 명석하고 너무나 똑똑한 천재적인 IT 관계자인데 당한 거예요. 딥페이크. CEO가 영상통화를 걸어온 겁니다. 영상통화인데요. 어떻게 안 믿어요? 그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입금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발생했던 당군 일의 최대 횡령범 오셈 임플란트 무너뜨린 41살의 이모 재정팀장 그 한 사람이 2,200억 원 횡령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본인이 작정하고 한 거죠. 만약에 딥페이크 수법이 동원된다면 그렇게 한 사람이
운용할 수 있는 그 회사의 자금 전체, 그걸 자기는 정당하고 바람직한 제대로 된 회사의 지시에, 업무 지시에 따라서 이행한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매체 특성 이해 미디어 리터러시 이제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행간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TV 방송 뉴스도 레거시 미디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메이저 언론도 가끔씩 오보를 할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모 신문 아실 겁니다. 언제 한번 연쇄살인범이라면서 얼굴을 딱 일면에 내걸었는데 잘못된 동명이인의 얼굴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합니까? 그렇죠? 미디어 리터러시란 것은 맹신하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그러한 절차, 과정, 앞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독실 평론가가 설명해 주신 딥페이크의 절차 방법 좀 이해하려 노력을 해야죠. 있는 그대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렇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컴퓨터를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출해내서 합쳐버리니까 거기에다가 adversarial, 적대적인 검증을 하도록 자기가 컴퓨터 내에서 해서 이건 또 가짜 같아. 그럼 다시 이거 가짜 같아. 다시 이렇게 해서 나온 최종 결과물이라서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거든요. 유튜브 그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왜 이렇게 내 가슴에 팍팍 꽂히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들이 정말 착하고 그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아직 안 되신 거죠. 그 이유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대화와 토론을 하는 습관과 문화를 키우는 것. 너무나 쉽지만 실천하기 어렵죠.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와 토론. 솔직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 토론 아무 문제 없이 언제나 원활하게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자녀 세대는 확실하게 아는데 부모 세대는 모르는 게 있죠. 부모 세대는 확실히 아는데 자녀 세대는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상호 간 대화 토론이 안 되면 속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정에서도 그런데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원활한 대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직장인들 혹시 계신다면.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찰대학생일 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잖아요. 어떤 특정 교수님은 질문하면요. 그 질문한 주제에 대해서 A4 10페이지 보고서 써와 이렇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질문하지 마 이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상당히 상하 계급 구조적인 권위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나온 그 피해가 뭘까요? 그 피해가 사기 범죄가 OECD 그 넘어서 전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에 비율적으로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화와 토론이 습관이 되는 그런 우리 삶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앞서도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법으로 모든 딥페이크 금지시키고 법으로 모든 AI 금지시키고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으로 차라리 불을 금지시키세요. 차라리 칼을 못 쓰게 하세요. 차라리 총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세요. 핵무기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세요.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기술이나 장치나 현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활용하고 우리 인류나 지구를 망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까요? 앞서도 본질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질문이 나왔지만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일까? 도구가 되지 말자라는 거죠. 왜 나를 한 정치 집단의 도구로 던져버립니까? 왜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까? 왜 나를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까? 수단화시키는 순간, 누군가의 전적으로 나를 의존해버리는 순간, 내 판단을 거세시켜버리는 순간 딥페이크는 우리 사회를 맘 놓고 농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독립적인 인간이 되자. 의존하지 말자.
휩쓸리지 말자. 자기 비판, 비판적 사고를 키우자. 그리고 서로 내가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터놓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내가 틀린 게 있다면 잘못 안 게 있다면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자. 그것만이 저는 이 딥페이크 가짜 뉴스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기에 이제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 되겠죠. 그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띤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행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저희 한국지능정보사진흥원에서 주최하고 또 저희 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개최를 했는데 이 행사가 잘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우수하고 우리가 그 산업에 있어서 앞서 나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강연하신 두 분께서 디지털 기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례까지 들어가시면서 열띤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저희 오늘 소장님께 아마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저 질문 좀 있으실까요?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일단 좋은 강연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2단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좀 깊게 생각했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 가해자의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딥페이크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우선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도박, 온라인 도박, 그리고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든 범죄의 연령이 하향되고 있죠. 젊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지고 있습니다. 워낙 그러한 기기에 익숙해지고 빨라지는 그런 그 세대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촉법 소년 연령 하향하는 것이 답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주 실무적인 그 이유 우선 말씀을 드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금 만 14세 이하가 이제 촉법 소년입니다. 10살까지죠. 그러면 만약에 만 13세로 그걸 1년을 낮추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 비율이나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은 못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럼 그 연령대의 그 어린 친구들이 범죄적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둘째는 형사처벌을 한다면 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도 14세 이상 소년법 적용을 받는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들은 무척 많습니다. 그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가는 비율 3발의 피밖에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우선 첫째로 그들을 교도소 보내려면 그런 어린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소년 교도소 시설이 확충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범죄자와 섞어서는 안 돼요. 보낼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이미 한정되어 있어요. 둘째로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연령대까지는 인격 성장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들에게는 그 이상 성인과 달리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인류가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처분을 하자라는 것이 소년법의 정신이고 사회적 합의이고 우리 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만으로 그 어린 괘씸한 미운 범죄자들, 어린 범죄자들을 교도소 보낼 수 있겠느냐? 아니란 거예요. 현실적으로 달라질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각심 차원에서는 그 어린아이들 너들 이제 촉법소년 아니야? 교도소 갈 수 있어? 라는 거면 어머 뜨거워 범죄 안 할래 이렇게 될까요? 그 어린애들은 생각이 없어요.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뭘까? 그냥 놔두자는 말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보호 처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느냐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가장 약한 훈방 처분, 다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거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소년원 2년, 극과 극이죠. 그 사이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감호 처분, 그 다음에 보호 위탁, 치료 위탁 이런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고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본질 아니냐는 거죠. 정말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자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앞서 제가 가짜뉴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두 건 딱 보도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어려지고 있고 이 어린 이 괴물 같은 범죄자들 때문에 그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걸 알고 이용을 하고 우리 막 무인 점포 털고 이거 어떡할까요? 연령을 낮추면 되지. 그럴싸해 보이죠. 해결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계속해서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당하는데 뒤에서는 우린 이미 할 도리 다 했어. 라는. 저도 정치를 해봤지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겁한 합리화요.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기 위한 미봉책이 형량 강화, 연령 하향 이런 구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바로 나오는 답은 악플의 릴레이죠. 뭐라고? 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한다고? 그 소년 범죄자들로부터 피해 당해봤어? 너 한번 당해봐야 알겠구나. 그들 편에 서다니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대화하고 토론하는 습관과 문화를 가지게 된다면 정말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가정에서부터 그 아이에게는 학대와 방임과 그리고 분노와 불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어디다 해소할까 하다가 재밌고 신기한 거 나왔네? 누가 피해를 입건 말건 생각하지 않고 딥페이크 영상 만들어서 선생님 재밌잖아요. 선생님 막 사진 갖다 붙여가지고 유포하면 낄낄거리고. 그럼 걔네들을 처벌할 수 있는 연령으로 낮춘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 이상 연령 애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 망가진 아이들의 심리와 심성과 행동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이걸 그런 서로 다투고 나누고 찬반으로 이렇게 또 다른 어그로가 생길 수 있는 이슈를 던져서 슬쩍 넘어가는 방식은 저는 비겁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답변이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 예, 이쪽 편에서 한번. 예,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신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생성형 AI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광호라고 합니다. 경찰대학에서 교수님께 가르침 받을 때 아까 그 질문하면 10장 이내로 레포트 제출해와 교수님 얘기는 아니었고요. 항상 개방적인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으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면서 문제도 심각하고 대책은 쉽지 않고 아까 이독실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알고리즘의 격투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들을 이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회사에서 딥페이크 연구를 하다 보니 이걸 앞으로 억제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질문을 드리면 그리고 또 그 진심이기도 한데요. 딥페이크 또는 생성형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공익적인 사례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디지털 리터러시, 그 다음에 사회적 학증평에 대한 그 예방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인플루언서 이슈메이커들이 얘기해 주는 이런 것들도 AI 휴먼 딥페이크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만약에 AI 표창원이 인터넷과 딥페이크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걸 조심하세요 라는 서비스를 믿을 수 있는 기업이나 학교랑 같이 한다면 응해 주실 여지가 있으신지를 가볍게 질문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반가웠고요. 대답은 거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언뜻 봐서는 나쁜 딥페이크에 대해서 좋은 딥페이크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고 대응을 하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선순환 효과 내지는 그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는 것이 신기술에 보다 유용한 보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본적인 논리는 뭐 충분히 수긍할 만합니다. 그런데 현실 자체는 그렇게 되면서부터 딥페이크 자체를 광범위하게 인정해버리고 허용해버리는, 그래서 일반 엔드 유저들 사용자에게는 더 혼란만 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AI 딥페이크도 있다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점점 이 극단까지 가는 사이에 여러 단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의도로 동의받지 않고 사용하는 건 어떨까?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의도로 동의받지 않고 사용하는데 살짝 재미를 위해서 조금 비틀면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경계선을 그리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나쁜 의도로 좋은 의도인 것처럼 하는, 그래서 연말에 뭐 기부와 봉사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수익 계좌는 엉뚱한 곳인,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참 그 좋은 제안에 대해서 일단 저는 거절이라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큰맘 먹고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단칼에 거절하셔가지고, 예. 제가 좀 옆에서 민망했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또 혹시 있으실까요? 예, 이쪽에서 한번. 계속 처음부터 드셨어요, 그 여자분. 네. 네, 저는 이제 문화의 기술을 적용하는 거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인스타그램 사례와 같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라든지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뭐 KBS라든지 여러 방송국에서 이제 점점 기술이나 딥페이크, AI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이 점점 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오락으로 즐기면서, 오락은 오락으로 즐겨야 될지, 아니면 정부가 방송국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틀을 제시해야 되는지, 그 개인의 자유인지 아니면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만 참 답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특히 계속 그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잖아요.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어떤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그런데 앞서 이제 이독실 평론가께서 소개해 주신 그 사례 중에 우리나라 MBC 방송국에서 사용했던 고인을, 특히 뭐 일찍 떠난 자녀를 다시 AI로 만들어서 부모님과 만나게 하는 것을 manipulation of emotion이라고 했거든요. 감정의 왜곡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런 것들을 금지시켜도 되냐라는 것까지는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긍정적 요소가 있고 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김광석 가수, 글쎄요, 세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세대에 있어서는 그냥 말만으로도 아릿합니다. 네, 그 말만으로도 아릿해요. 그냥 그 이름만으로도. 그런데 비록 가짜인 걸 알긴 하지만 AI 딥페이크로 그분의 생전 영상들하고 그 노래들하고 이렇게 마치 지금 하는 것처럼 만들어준다. 보고 싶죠. 감동받고 있고. 그걸 금지시킵니까? AI라고 해서? 딥페이크라고 해서? 그래서 참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법이 있으면 법은 가장 최소한의 규제죠. 그 이전 단계에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 언론 내부에서 법이 여기에 그런 최소한이어야 할 법이 방송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나오기 전에 윤리적으로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어느 선까지만 가자. 어느 선 이상은 가면 안 된다. 그게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AI의 최선두에 섰던 분들께서 좀 멈추자, 좀 속도를 줄이자라는 선언을 하신 게 바로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대로 뒀다가는 여기저기 정부에서 나서서 이걸 규제하려고 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인류를 망칠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여기서 슬로우 다운 하자. 그래서 방송에서 활용하는, 앞서 또 경쟁 때문에 윤리적인
파급 효과 생각하지 않고 악용될 우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먼저 오락만을 위해서 내세운다 라고 한다면 법의 잣대가 들어오기 전에 윤리적인 어떤 상호간의 피어라고 하죠. 피어 리뷰를 통해서 좀 어떤 규율을 만들고 정도를 정하고 한계를 바운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었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 혹시 좀 더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을까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이제 법안으로 제재하는 거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좀 뒤처지는 감이 있고 또 이제 이거를 기술적으로 제한하기에도 파이법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 저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이 사실상 허울뿐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 사례를 생각해봐도 학창시절에 뭐 성범죄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그냥 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떠들기 바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혹시 교수님만의 아이디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너무 아픈 질문을 주셔서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때 그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그런 그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육부에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학교 폭력 그 대책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교사들이다, 선생님들이다. 특별하게 외부인, 뭐 특강 시간, 뭐 이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다. 성범죄, 그 성인지 교육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잖아요. 담임 선생님 포함해서 교과 선생님들께서. 그 선생님들께서 폭력이든 성이든 지금 이런 딥페이크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교과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대학, 사범대학 혹은 그 뭐라고 하죠? 그 교사가 될 수 있는 그걸 확보할 수 있는 일반 그 다른 학과들에서도 교직이수, 교직이수 과목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어린이 안전, 학생 안전 관련된 의무적인 교육을 받도록 합시다. 그럼 그게 뭐냐면 아동 심리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죠. 학대는 무엇인가? 학대를 하는 유형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어떻게 피해 아동의 특성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대처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의 패키지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이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 담당자분들하고 간담회를 열었어요. 근데 교육부 담당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숨부터 푹 내쉬면서 현실이 교육대학, 사범대학 혹은 교직이수 과목에 추가적인 과목 신설은 불가능합니다라는 거예요. 왜? 기존의 교육학, 교육공학 또는 학 과목 담당 교수님들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분량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는 거죠.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그 교육공학과 교육학 바깥에 있는 외부의 안전이나 범죄 예방이나 관련된 것들을 교사 양성 과정에서 의무화시킨다는 것 자체를 그 교육학, 교육공학 커뮤니티 내에서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은 다를까요? 모든 곳이 다 그렇죠. 자기 직역, 자기의 영역 내에 누군가 침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 결과는 뭐죠?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 계속해서 교육이 바뀌어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교직이나 과목 관련된 것 이외에는 국가에서 법으로 요구하고 강제하는 것들은 전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땜빵식으로 의무니까 하긴 하지만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학생들도 학점도 안 따르고 시험도 안 보는 과목이니까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나라가 그런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선진국,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이 아니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그런 차일드 프로텍션 패키지라는 것이 교직 이수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그걸
패스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새롭게 이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 대두가 되고 딥페이크 문제가 대두가 되고 여기 조금씩 변화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의 안전, 학생들의 그런 그들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한 기본적인 안전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교직 이수의 필수로 만들고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기술자만이 아니라 교과목의 기술적인 전수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의 안전을 최전선, 최일선에서 보호하는 그런 프로텍터가 되는 방안이 있죠.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대화와 토론이 습관화되고 문화가 되는 우리의 환경이 조성될 때 교육개혁도 가능해지겠죠. 답이 되었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긴 시간 동안 강연도 해주시고 또 답변도 아주 열띤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